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월요일 뉴스 신세계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 많이 드렸던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가 실제로 연결이 되었고 그 시험 통화가 완성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지금 현재로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종합상황실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 연결이 완료되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지난 20일 3시 41분경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간에 시험 통화가 있었고 송인배 제1부속실장이 제1부속 비서관이 먼저 평양으로 전화를 걸었고 평양의 국무위원회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전화 연결은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전화 상태는 매우 좋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험 통화는 약 4분 19초 동안 상호 통화로 이어졌고 지금 현재로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이 상호 직통 전화를 통해서 현장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하루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물적 토대들도 완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청와대와 평양 간에서의 여러 가지 조율 작업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남은 것은 이제 사실 어떤 국민적인 통합의 물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남북 핵동결, 북한의 핵동결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까지 모두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역사적인 세계적인 대탕태 시대가 열리고 있음의 한 증표로서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가 개통이 되었다는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이 전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서의 활발한 상호소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모두 총 16개 지역에서 확정이 된 상태고요.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그야말로 슈퍼 금요일이었죠. 대부분의 후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쭉 한번 훑어보면은요. 서울은 박원순, 부산 오거돈, 인천 박남춘, 대구 임대윤, 광주 이용섭, 대전 허태정, 울산 송철호, 세종 이춘희, 경기 이재명, 강원 최문순, 충북 이시종, 충남 양승조, 전북 송하진, 전남 김영록, 경북 오준기, 경남 김경수, 제주 문대림 후보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곳 몇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서울시장 후보에서는 3파전이 열렸었는데 박원순 시장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직통으로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66.26%, 박영선 의원이 19.59%, 우상호 의원이 14.14%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님은 경선이 끝난 뒤 드림팀, 원팀, 빅팀으로 압도적 승리를 이끌겠다라고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두 번째 경기지사입니다. 화제의 선거였었죠. 이재명 시장이 59.96%, 60%죠. 전해철 의원이 36.8%,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3.25%를 얻었습니다. 역시 개선 투표 없이 바로 본선 후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도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니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라는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시장 경선에서도 이용섭 전 부위원장이 52.94%를 기록해서 역시 개선투표 없이 직행했습니다. 강기정 전 의원이 32%, 양양자 전 최고위원이 14.85%를 얻었습니다. 인천시장 후보로는 박남천 후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사실 수도권 경기가 수도권이 관심을 많이 모으고 또 격전이 벌어지고 이랬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눈여겨봐야 될 후보 중에 하나가 정말로 험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후보님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장 후보로 임대윤 후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 후보는 대구에서 수십 년 동안 진짜 한 길을 걸어온 민주당 정치인입니다. 57년생이고요. 대구초등학교, 경대사대 부중, 대륜고,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셨고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사회조정 1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위원 등을 지냈고 이분의 정치 이력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대구에서만 총선에서 총 4번을 출마하셨고 모두 낙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첫 출마가 무려 1992년 제14대 선거부터입니다.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이 2018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이게 그 2002년 26년 동안 이렇게 험지에서 도전을 해 오신 분입니다. 14대 때는 12.78%, 15대 때 출마를 하셔가지고 7.98%, 그 다음에 17대 2004년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또 20.95%. 최근 이제 19대 때 다시 동구 가배 후보로 나서 23.67%를 얻고 낙선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도전의 역사, 26년간의 도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꾸준히 계속 지지율과 득표율을 갖다가 높여오신 이런 역사들이 있고 결국 이번에 다시 대구시장 후보로까지 출마를 하고 계십니다. 뭐 여전히 대구 경북 이쪽은 뭐 험지 약세 지역이다라고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있고 이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이쪽 험지라고 하는 곳에서도 득표율이 높아지고 있고 당선의 확률들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높아졌던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북핵 동결화에 대한 뉴스입니다. 특히 북핵 동결, 핵 동결을 지난 20일 선언을 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 선언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위원회에서 핵동결을 위한 행동적 조치를 선언하고 국가적 차원의 전략 노선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어디 뭐 그냥 일반적인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국가의 최고 회의인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북한이 발표한 사안입니다. 이 전원위원회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한과 동시에 여태까지 우리가 뭐 핵 만들라고 고생 많았다 이런 얘기죠. 주체 107년, 주체 107년? 2018년이란 말입니다.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방사를 중지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화국 북부 풍계리죠. 풍계리의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빨리 공식적인 논평이 나올 줄은 예상한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병진 노선을 성공을 갖다 덜컥 선언했습니다. 우리 핵 개발과 경제 개발 뭐 다 잘했다라고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잘했다라는 걸 갖다가 정리하자라는 의미이죠. 이게 이제 여태까지 잘했으니까 이걸 정리하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잘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자기 합리화일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ICBM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겠다라는 것인데 이거 안 가질게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판단하고 있던 부분이고 바로 이 ICBM 때문에 북미 간 전쟁설이 아주 뜨겁게 나왔던 부분이죠. 근데 그거 안 하겠답니다. 그러고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후부터는 당장 뭐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북한 진짜 잘했다 얘기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남북 간의 평화무드 조성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다 환영의 목소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실험장으로 알려진 풍계리 실험장 있죠? 이것도 폐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게 여기서 핵실험을 6번을 했습니다. 여기는 북한이 그야말로 국가적 자부심으로 국가적 정체성으로 북한의 지금 4월 20일 전까지 북한의 정체성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 핵 보유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엄청나게 강한 국가다라는 걸 갖다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국가적 정체성 근간으로 삼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 근간을 이룬 게 바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6번의 핵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 만든 거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뭐 6번 실험했으면 뭐 실험할 만큼 했으니 한 거고 다 만들어 놓은 거 이제 뭐 그걸 갖다가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폄하하는 목소리를 4월 20일 전까지 했다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었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월 20일 이후로 실제로 이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사태들은 매우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인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하여 직접 김정은을 만났다라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에 대해서 이슈 브리핑에서 이런 핵 동결 사태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반응뿐만 아니라 외국의 반응까지 모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만 이 비보다 훨씬 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대한항공 소식입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고 있는 조양호 일가의 소식입니다. 이 조양호 일가 특히 이제 큰딸로 알려진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셨죠. 너트레이디, 너트 프린세스 이렇게 해서 땅콩 공주, 땅콩 여사 이렇게 이제까지 불리면서 그 전 세계에서 땅콩 여사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바로 대한항공 이야기죠. 이놈의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돌리겠다라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과업을 이루셨죠. 테러범도 아니고 땅콩 때문에 비행기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진 지 4년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물뿌리개 공주님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뭐 주전자 공주라고 해야 되냐? 팟 레이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이 이제 이번에 또 둘째 딸이죠. 둘째 딸이 또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한진 총수 일가가 이제 일단 갑질 논란으로부터 사태가 처음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각종 비위 논란으로까지 벌어졌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논란은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조양호 일가 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사태가 점점 확산되고 나니까 조양호 회장은 일단 비상 착륙, 비상 수습의 대책으로 그 조씨 자매들, 조씨 자매 둘 다를 첫째 딸, 둘째 딸을 모두 퇴진하겠다. 모든 회사 내의 직책에서 퇴진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제 회사 퇴직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탈세 혐의라든가 뭐 그다음에 업무 방해 등등 이런 거에 대한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일단 이렇게 퇴진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앞으로 벌어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좀 봐주세요. 살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애원의 목소리라고 할까요? 양형의 사유로 좀 참작해주세요. 라는 이런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오는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진작 좀 잘하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사퇴한다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냐 이러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양호 일가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찰은 물벼락 물뿌리개 갑질에 대해서 일단 수사에 나왔습니다. 이 물뿌리개 갑질 논란이 이제 처음에 터지고 이게 이제 녹음 파일이 터졌죠. 녹음 파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인터넷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진그룹 내의 임직원들과 관계사들, 그 다음에 하청업체들 이런 분들 속에서 이런 식의 녹음 파일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올 것이다. 지금 이 녹음 파일이 이 유출자가 누군가를 수사하려고 해봐도 소용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너무 일상사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참 어떤 면에서는 그 대한항공이 가진 저력을 한번 시험해 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최고 리더가 엉망진창이면 조직이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항공을 떠받들고 있던 임직원들의 노력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대한항공 직원들의 각종 고발들이 터져 나오면서 나온 또 다른 뉴스가 바로 대한항공 일가들이 그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각종 명품들을 밀수했다라는 게 나오죠. 아니 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세금 그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 가지고 자기 비행기에다가 이렇게 밀수품을 숨겨 오는 거를 저 같으면 돈 그 정도 있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 돈은 많지만 마음이 참 가난한 분 같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한 분들은 그 천국에 갈 거라 그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현실 사회에서 마음이 이 정도로 가난하면 천국에 가시기 전에 일단 감옥에 먼저 가실 것 같습니다. 일단 조현민 전무가 그 물뿌리개 공주시죠. 조 전무는 일단 공식적인 사과는 안 하고 SNS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토를 달죠. 광고를 잘 만들고 싶은 욕심에 냉정심을 잃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붙였습니다. 네, 뭐 냉정심을 늘 잃으시는 게 문제겠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사과문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또 똑같이 SNS에다가 비행기에서 사진 찍은 거 올리면서 해시태그로 나를 찾지 마라고 이제 붙여서 게재를 하셨죠. 그래서 이 얘기는 놀리는 거죠. 나를 찾아봐야 소용없다. 나를 찾지 마시오. 이렇게 놀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들 화가 나죠. 그러면 당장 잡아와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경찰과 검찰도 뭐 갑질 논란과 밀수 논란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뭐 대기 발령하다가 이제 다 사퇴 등등등까지 다 나왔지만서도 일단 조양호 회장이 일단 조 전무에 대해서도 다 물러나라 그렇고 그리고 우리 땅콩 여사님도 그 모든 직위에서 다 물러난다라고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했었는데 그 사실 지난달 29일에 칼 호텔 이제 대한항공 호텔이죠. 칼 호텔 네트워크 사장으로 슬그머니 복귀를 했었는데 한 달 만에 동생 때문에 또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청와대 청원에서는 그 대한항공 사명과 로고를 변경해달라. 저런 땅콩하고로 바꾸란 말이죠. 저런 갑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항공사에 대한민국의 국호가 계속 붙어 있는 거 부끄럽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대한항공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일단은 뭐 두 딸을 갖다가 모두 다 사퇴하게 했다. 요게 이제 전부이고요. 이전 땅콩 논란이 나왔을 때에도 그 땅콩 여사가 첫째 딸인데 첫째 딸보다 둘째 딸이 더 화끈하다라고 하는 풍문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그 둘째 딸도 4년 뒤에 이렇게 초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 오너 중심의 경영이 오르냐 아니면 전문 경영인 출신의 경영이 오르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만 뭐 둘 다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가 더 옳다라고 단칼에 내딛긴 힘듭니다만 지금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 오너 일가의 경영의 단점, 위험성, 리스크가 가장 극대화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간은 어떻게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떠받들여져 온 국적항공사였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위법, 탈법 행위들까지 벌어지고 검찰 수사가 이어진다고 하면 오너 경영의 리스크가 더더욱 극대화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항공 뉴스는 일단 그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들의 어떤 가장 부끄러운 면들, 진짜 뭐 내부자들이나 뭐 베테랑 같은 데서 나온 영화가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슈 프리즘 시간입니다. 이슈 프리즘에서는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북한의 핵 동결 뉴스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입니다. 전 세계가 실제로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한 군데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한 군데가 어디일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연상 가능하실 것입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국가 미국입니다. 미국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대환영입니다. 이놈의 북한이 자기 나라를 향해서 쏠 핵미사일을 갖다가 점점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지난 10년 동안 매달 들었는데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당연히 대환영입니다. 그 환영 메시지는 뭐 가장 핫한 미디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한 방에 2번이나 날리는 이런 환영 메시지를 격하게 보낸 걸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 트위터. 북한이 모든 핵실험을 중단하고 주요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데 동의했다. 북한과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이며 큰 진전이다. 우리, 즉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기대한다. 이게 첫 번째 트위터고요. 두 번째 트위터. 김정은의 메시지는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핵실험 중지 약속을 입증하기 위해 북한 북쪽의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은 첫 번째 트위터와 두 번째 트위터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을 동어 반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의 반응에 대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8일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은 북이 향후 어떤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작년 3월 8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발표가 난 게 4월 20일이죠. 당시 정의용 실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도 극소수였습니다. 워싱턴 조에서는 그 말을 믿고 도대체 북미 정상회담을 수행했냐? 트럼프가 아무리 경솔한 사람이라 하지만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는 목소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 날 실제로 북한이 공식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지난달 3월 8일 날 이야기했던 정우영 실장의 말을 김정은이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똑같은 말을 동어 반복하면서 트위터를 2번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광파려고 하는 것이죠. 다 내가 잘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광파려고 한 것이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반응은 뭐 얼마든지 팔아도 된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나게 지금 광을 팔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입니다. 중국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발표를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조선의 결정은 한반도 형세를 한층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반도 비핵화와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 조선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 수준을 높이는 길에서 계속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한다라고 그야말로 환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건조해 보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격한 환영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만듭니다. 핵폭탄을 만들어서 대놓고 말하기는 우리 미국에 쏠려고 이건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미사일의 방향을 바꾸면 중국도 쏠 수 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가 김정일한테 얘기해서 씨알도 안 먹힌다. 중국 너가 좀 해봐라. 이런 압박들이 엄청 들어갔죠. 그럼 중국은 우린들 뭐 별 수 있냐. 우리가 뭐 쟤네들한테 뭘 하겠냐. 라고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입장이었었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알터니가 빠졌습니다. 자, 반면
남북 평화 무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왕따 모드에 대해서 계속 뭐랄까 안절부절 애달복달 초조해하던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초대형 뉴스에 대해서는 아무 토를 못 달고 그대로 그냥 환영 논평을 발표합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입니다. 전향적 움직임으로 환영하고 싶다. 요까지는 그 토를 안 달았죠. 그다음 이제 토를 답니다. 다만 그 중요한 점은 핵과 대량 파괴 무기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로 이어질까의 여부이다. 요게 이제 아베의 말이고, 고노다로 외상 불충분하지만 핵실험 정 폐쇄와 당분간은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일보 전진이다. 이러면서 핵 폐기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토를 많이 달았네요. 일본의 이런 발언과 아주 유사한 점은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환영한다. 미국과 한국은 상응하는 군사적 완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긍정적이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조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환영의 메시지가 쭉 이어져 있는 가운데에 유일하게 토를 다는 데가 세계적으로 봐서는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를 봐서는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먼저 공식적인 논평이 나옵니다. 정태욱 대변인이 20일 날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입장을 갖고 있다. 첫째, 북한은 이미 6차례 핵개발 실험으로 사실상 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 안 하겠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라는 표현은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겁니다. 우리 이수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자회담을 주재하시면서 그때 만드신 용어라고도 하죠. 이전까지는 진전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평가져라. 두 번째, 2008년 6월 영변 핵실험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수많은 살라미 전술, 살라미가 그 햄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에서 파는 햄인데 살라미를 갖다 얇게 썰어서 이제 서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 폐기, 핵무기 폐기, 이것도 북한이 살라미를 얇게 썰듯이 조금씩 그 간만 보듯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의미를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국말로 해도 알기 쉬운 말들이 많죠. 뭐 주로 이제 양파 까기, 뭐 깐양파, 이런 것들 표현도 있는데 나름 이제 최근 표현이 좀 신선했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살라미 전술이다,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잘하겠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기꺼이 북을 도울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만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태욱 대변인의 공식 논평이고, 이 공식 논평만으로 참을 수 없죠. 이 대형 이벤트에 또 어떻게든 광을 팔고 싶어 하는 홍준표 대표도 계십니다.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하십니다. 핵 동결 발표를 한 것이 마치 핵 폐기 선언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2008년 영변 냉각상 폭파쇼를 연상시킵니다. 이거는 2008년 쇼와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이렇게 문 정권은 국제적인 제재에 또다시 고사 상태에 들어간 북을 회생시켜주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가 운영을 도박처럼 하고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냉정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자, 이 홍준표 대표의 이 논평이 왠지 뭔가 나사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의 스탠스에 비춰보면 이런 말을 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그 북한이 이보다도 한 100만 배 더 전향된 목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소리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의 이 메시지에 무언가 빠진 미싱 퍼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퍼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북한의 핵 동결 조치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호들갑을 떤 사람이 누구인가를 되짚어 보면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발표가 나자마자 트위터를 2번이나 날린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야말로 가장 이 핵 동결 발표에 대해서 방방 뛰면서 대환영하며 혼자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살펴보셨다시피 다른 뭐 외국 정상들의 메시지는 다들 점잖해요. 뭐 잘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러는데 트럼프 혼자서 지 개인 트위터 계정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마구마구 환영하는 홍준표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볼 때 왜 홍준표는 더 당당하지 못하냐? 홍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자기 할 말은 한다. 아무리 앞에 센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랑거철의 자세로 수레 앞에 사마귀처럼 다리를 들고 용감히 뛰어들어 장렬히 산화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수레는 좀 크게 느껴졌나 봅니다. 왜 트럼프는 안 까냐 이거예요. 트럼프가 제일 방방 뜨고 트럼프가 제일 호들갑을 떨었는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앞에서는 계속 꼬리를 말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홍준표를 홍준표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당랑거철의 자세로 이렇게 당당하시던 그런 홍준표 대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슈 프리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해보실 시간입니다. 네, 언론 해보실 오늘 고일석 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언론 해보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목에서 또 뭐 좀 풀어야 되는데 그 언론에서 북핵 동결하고 핵 실험장 폐기하고 네.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드루킹 얘기만 한다. 그게 이제 막 불만이셨는데요. 네. 저도 드루킹 뉴스만 체크하느라고 이 북핵 관련한 건 오늘 그 뉴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네. 잘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저기 하도 드루킹 거래가지고 일부러 드루킹 뉴스는 다 뺐습니다. 네. 드루킹 뉴스가 이제 끝물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최후의 발악을 계속 하겠죠. 그런 양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일보가 김경수 의원 보좌관 드루킹 측과 돈거래했다라는 단독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 사건의 변곡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말에 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싹 이제 잦아들기 시작하죠. 계속 이거 가지고 이제 뽐뿌질을 해야 되겠지만 네네. 이 보도로 이 사건이 급격히 이제 하강 추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국일보에서 이걸 보도했다고 이거 보도한 기자가 막 나쁜 사람처럼 막 하던데요. 실제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 마치 김경수 의원을 위해서 때를 맞춘 것처럼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보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는 미리 알고 있던 사실 아닙니까? 이제 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김경수 의원 기자회견 한 아침부터 막 네네. 다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알고 있던 사실인데요. 이게 한 사흘째, 하루 이틀째에 보도가 됐는데 네. 보안 유지가 참 잘 됐던 케이스 같아요. 언젠가는 이제 이게 보도가 될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고 있던 사항인데요. 네. 한국일보가 가장 뉴스 수요가 없는 가장 뉴스를 잘 안 보는 토요일 날 아침에 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송고를 했던데요. 그러니까 지면에 나온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지면 마감 한참 지난 시간인데 네. 어쩌면 인터넷 뉴스에만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말에 그리고 이제 내용도 네. 아주 그 당시 취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사실에 근접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바람에 이게 그 방향이 네네. 이 사건의 방향이 김경수 의원과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네. 드루킹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부탁하고 뭐 대가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적으로도 네. 캠프에서 혹은 당에서 혹은 김경수 의원이 이 드루킹 쪽에 금원이 전달되었느냐가 네네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딱 나왔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야?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한테 돈을 줘? 그러니까 전부 다 막 패닉이 된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확 이제 사건의 물줄기가 바뀐 그런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국일보 보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뭐 김경수 의원을 도와주려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로서는 네, 맞습니다.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보도를 해준 그런 보도입니다. 그렇죠. 아까 저기 고희석 국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한번 반복해 볼게요. 예. 지금 드루킹 사건의 논란은 드루킹이 댓글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저기 더불어민주당을 도왔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자, 그러려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갖다가 드루킹한테 하청 줬다. 이렇게 돈 주고 얘네들한테 댓글 매크로 작업을 맡겼다. 이렇게 되면 완전 작살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한테 돈을 줬는데 돈도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걸 갖고 오사카 총영사를 이거 500만 원 줄 테니까 오사카 총영사 시켜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일단 이렇게 돼가지고 그 민주당에서 김경수 의원이 하죠. 뭐 민주당에서 드루킹한테 돈이 간 게 아니라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으로 돈이 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전까지 써놨던 시나리오가 다 엉켜버립니다. 이게 뭐 이 얘기가 다르네. 그리고 제가 또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때 언론 보도에서 이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이 사태에 대해서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한테 돈을 전달한 구체적 정황은 전혀 다릅니다. 저기 드루킹의 모임에 뭐 경진단인가 뭐 경공진인가 아무튼 그쪽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쪽 회원 중에 한 명이 드루킹한테 이제 지령을 받고 김경수 의원 쪽이랑 어떻게든 라인을 하나 터라 해가지고 보좌관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무지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잠깐. 네. 그 오늘 UBC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UBC 단독 보도인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단독이라는 거 안 쓰니까. 네네. 사실상 단독인데 그 김찬식 씨가 네네네. 페이스북에 오픈한 내용과 그렇죠. 다음에 이제 국민일보도 비슷한 내용을 또 그런가요? 보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 독자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엮어서 아침에 일찍 새벽에 보도를 했습니다. 난 또 이걸 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뭐 방송 보도는 처음이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예, 방송 보도 처음입니다. 그래요? 방송 보도는 처음인데 저기 계속 그렇게 라인을 타려고 했다가 보좌관이랑 어찌어찌 연결이 돼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선물로 전자담배를 선물로 했답니다. 전자담배를 선물로 하길래 아유 뭐 이런 걸 뭐 하고 난 다음에 받았더니 막 가보니까 그 안에 이제 돈이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돌려주려고 하니까 전화를 하니까 전화 안 받고 뭐 받으러 가기 뭐 귀찮고 뭐 멀리 있고 뭐 큰 돈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은 개인 대차 거래를 하고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라고 이야기가 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돈거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 보도의 네. 의미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잘 정리해줘서 감사드리고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렇게 금원 전달은 이렇게 된 겁니다. 드루킹이 맨입으로 처음에 지가 엄청나게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경수 의원한테 오사카 총영사는 어마어마한 반대급부를 요구를 하죠. 네. 그래서 그래 제가 그 인사 추천위에다가 너는 볼게 하고 이제 던져주고 네. 안 된다고 노가 되니까 그렇죠. 약이 바짝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 줄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에는 닉네임까지 나왔는데요. 네. 상원인가 제가 기사 쓰고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경공무의 2인자 네네. 2인자한테 너 김경수 보좌관 좀 꼬셔봐라. 그때부터 왔다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전자담배를 네. 주는 척하면서 돈을 줬는데 네네. 이제 뭐 가져가기 귀찮다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돈 준 시점이 네. 그러니까 소위 청탁한 이후입니다. 네. 청탁과 무관한 것이고요. 그렇구나. 청탁이 거절되니까 협박하기 위해서 돈을 공작 차원에서 준 겁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돌려준 시점, 네네. 상환하는 시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은 그 돌려줄 생각이 없다가 드루킹이 구속이 되니까 네네네. 그 전까지는 보도도 안 되고 있으니까요. 네.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나겠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해서 돌려줬는데 그게 아니고 네. 구속되기 한 일주일 전쯤이라고 해요. 이제 그 드루킹이 계속 이제 그 협박 문자를 보내오니까 네네. 그때쯤 이제 이 보좌관이 김경수 의원한테 이실직고를 한 거죠. 그래서 막 뒤집어엎은 막 죽이려고 하면서 이제 살펴봤고 네. 당장 돌려주라고 네네. 했는데 그 상원인가 하는 그 돈 준 놈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이거 돈 돌려줄 놈을 찾아야 되는데 네네. 그거 찾느라고 그러니까 뭐 드루킹이 구속됐는지만 그건 알 수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찾아서 돌려줬는데 네. 그 사이에 드루킹이 구속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드루킹이 구속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뭐 급하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네. 이미 돌려줘야 할 상황이 돼서 돌려주는데 그 시간이 걸린 것이죠. 아.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요 돈을 받고 돌려준 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저 사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이제 여태까지 나온 것 갖다 정리를 해보면 더 이상의 의문이라는 게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이젠 더 없어요. 네. 찌질하게 몇 가지가 이제 예상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비하면 이게 가령 뭐 폭탄 정도가 되면 나쁜 딱총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특검 논란에 대해서도 그래 뭐 하든가 말든가. 저도. 뭐. 예. 그리고 특검 논란 할 때 드루킹 사건을 비롯한 선거 브로커에 대한 여야간 합동조사 특검 이렇게만 되면은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 하나를 위해서 특검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있어 왔었던 각종 불법적이고 황당한 이런 선거 브로커의 행태들을 뽑아내는 게 원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댓글 매크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댓글 매크로를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드루킹 한 놈이 혼자만 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매크로도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도록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걸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합시다 특검 좋지 뭐. 지금 중요한 것은요. 네. 민주당에서 신고한 것이 1월 31일부터 신고를 해서 네. 3월 12일까지 몇 차에 걸쳐서 신고를 했는데요. 총 494건입니다. 신고한 것이. 네네. 거기 뭐 가짜 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으로 옮기기 어려운 그런 악성 댓글도 있고, 매크로 정황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1월 30일에 첫 신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매크로 정황을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제일 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앞에서 네이버가 한 열흘 전쯤에, 그러니까 21일일 거예요. 열흘 전쯤에 네이버가 먼저 매크로 없다고 이렇게 우기던 네이버가 자기네가 정황을 모아서 분당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신고한 서울중앙,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네. 병합이 됐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신고할 때 그냥 뭐 매크로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봐주세요가 아니죠. 네,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이게 몽땅 다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수사예요. 그 중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드루킹 그때 막 파일도 돌고 이러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빨리 잡은 것에 불과하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 다 알겠지만 제가 또 몇 번 강조를 해드렸지만 드루킹이 한 수법은 자범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진짜 우리가 뭐 2, 3만씩 넘어가서 우리가 막 열받았던 그 매크로는 진짜 더 큰 규모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 그 당시 출범했던 한나라의 무슨 SNS 대책반과 네. 연계가 돼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매우 높죠. 예. 연계됐다고 막 주장할까 싶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래서 그게 남은 거죠. 우리가 연결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환영. 예, 뭐 그 특별검사 한 50인 규모의 이 사건의 규모상 뭐 한두 명까지 안 되고요. 맞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혼이 파괴되는 고통을 받고 그다음에 예, 안 고문을 됐어요. 받는 것 같은 예.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안철수의 영혼을 위로해주기 위해서라도 특검합시다. 예. 그래서 국민일보에서도 이제 김찬식 씨가 얘기하고 제가 좀 취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네. 아침에 또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돈을 전달한 시점이 청탁이 거절된 이후라는 부분은 안 나오는데요. 네네. 어쨌든 공작적으로 접근을 했고 네. 접근해서 돈을 전달했고 또 증거 삼아서 사진도 찍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엄청 노력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 가지고 무슨 뭐 특별한 사이 있네, 뭐 가까운 사이 있네 하고 떠드는 겁니다 지금. 지금 사실 저도 이 드루킹 사태를 갖고 지난 뭐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 대한민국의 전 언론이 맹폭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최종 목표는 김경수 넘어 청와대였죠. 이걸 향해서 그렇게 이제 전 언론이 합심해서 달라붙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난 갤럽 조사에서는 2% 하락. 그래서 72%에서 70%로 여전히 초고공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1% 상승했네. 게다가 노 대통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1% 상승을 한 결과이고 민주당 지지율은 무려 2.7%가 상승합니다. 이게 드루킹 사태에 대한 국민의 반응입니다. 이걸로 하다못해 뭐 몇 프로라도 한 유의미하게 오차범위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라도 있어야지 이 사건으로 펌프질하고 있는 보수 언론과 야당에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방금 하승준은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검 반대가 52%, 특검 찬성이 30%대로 특검 반대가 훨씬 높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 역사상 특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드루킹 사태가 유일합니다. 예, 저기 그 언론 해부실이니만큼 네, 맞아. 예, 언론 내용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보도된 내용 양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제가 참 깜빡 잊고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경향신문에 드루킹 박근혜에게도 접근했다. 맞아. 라는 보도가 있었죠. 네. 그게 또 하나의 변곡점입니다. 그거 정말 저 포털에서도 댓글 가장 많은 뉴스로 막 예, 오르고 그랬었어요. 찍소리 이쪽이 지금 찍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조간을 살펴보면요. 경향신문 어제 보도가 됐나? 하여튼 뭐 그게 큰 네. 한국일보의 그 500만 원 수수가 일찍 타임리하게 드러났고 네. 이 경향신문에 온데 다 줄 대기려고 했다는 그 보도가 중요한 변곡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간에 보면 경향신문이 3개, 이 드루킹 관련 기사가요. 한국일보가 4개, 동아일보가 5개, 한겨레 6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제 그 500만 원 부분은 하나씩 들어가 있고 특검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 다음에 서울신문이 7개, 서울신문이 자세하게 많이 썼어요. 중앙이 8개, 12개씩 쓰던 뭐 중앙일보가 네. 8개로 줄이고요. 3개가 좀 많이 써서 10개, 조선이 자그마치 12개입니다. 미친 것 같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놈들 뭐 이렇게 많이 썼나 하고 봤더니 다 찌끄레기 기사예요. 제목만 한번 뭘 가지고 12건씩 썼나 네.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마이크 낀 드루킹 경선장 지휘하듯 보여. 네, 이거 진짜 웃기는 기사로. 전 대단한 기사죠. 네. 총공 좌표 찍기 아이돌 팬클럽이 드루킹의 스승. 참 대단한 기사입니다. 네. 선관위 작년 드루킹 고발 때부터 인터넷 여론 조작 의심했다. 이게 진작에 나온 기사였고요. 네. 재탕 3탕하는 거고요. 이게 재밌는 기사입니다. 내용은 안 봤는데요. 한 개 8,000원짜리 비누로 드루킹 회원들의 등급 장사. 참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누가 그랬을까라는 짧은 제목의 기사인데요. 뭐냐 하면 바른미래당에서 뭘 조사를 했죠. 네. 그게 뭐죠? 특검 관련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네네.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특검 찬성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감을 늘렸어요. 거기에 막 뭐 댓글 달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저 온라인 여론조사였어요. 예, 온라인 여론조사요. 네, 온라인 여론조사인데 그냥 페이스북에다 폴 같은 거 세워놓고 하면은 바른미래당 여러분 그 당연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5%도 안 돼요. 95%가 여러분들 다 싫어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하자고 하는 게 다 반대로 나오지.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고 새벽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 공작 이제 조선일보는요. 네. 댓글 빨리 없애야 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네네네. 지들도 피곤하니까. 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얘네들도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지네가 또 만약에 네이버에서 포털에서 뉴스 서비스 안 하게 되면 네. 지네가 쉐어를 또 가져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강력하게 조선일보가 그렇죠. 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이제 칼럼하고 다음에 특검 얘기 이렇게 되어서 이제 12개나 짜잘하게 이렇게 기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그 임팩트 있는 기사는 말 그대로 하나도 안 보이네요, 진짜. 네, 그 500만 원. 500만 원. 하고요. 네. 오늘 그래서 중앙일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8개를 보도했는데 다 사설 칼럼 이런 것들이고요. 기사는 크게 쓴 거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앙일보도 양심이 있는지 네. 오늘 1면, 3, 4, 5면은 다 정상회담하고 국회 관련 기사로 방향은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지만 채웠고요. 네. 6면에 네. 큰 기사로 전면 기사로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이제 지들이 몰고 가고 싶어하는 포인트를 네. 잘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뭐 세지도 않겠지만 네. 얘들이 하는 공격을 방어해야 할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드루킹 김경수 보좌관한테 500만 원 거래. 네네. 이거 뭐 이미 아까 살펴봤죠. 어떤 내용이라는지. 네. 다음에 각별한 보안 유지 비밀 메신저. 그리고 14일 이게 이제 14일에는 수백 건의 문자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고 16일 날은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있으면 뿌렸는데 거기 네. 드루킹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전혀 다른 얘기를 했는데 말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또 기사 URL도 보는 게 또 드러나고 네네.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근데 이 스퀘어인가요?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뭐 희한한 메신저를 한 달 동안 시그널 시그널 운영했다. 거기도 보니까 저 55건. 이거 시그널 얘기는 다음에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제 비밀 메시지. 네. 네네. 요 비밀 메신저 얘기는 메신저가 비밀이죠 당연히. 메신저를 주고받는 게 무슨 뭐 방송 떠들면서 합니까? 그거 가지고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베일에 가려진 시그널 대화 내용. 그 대화가 55차례 있었답니다. 네. 그런데 드루킹이 39번, 네. 김 의원이 16번 대답을 했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네. 예. 이게 이제 이게 고도의 보안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거는 김경수 의원은 지금 이 시그널이라는 걸 설치했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해요. 예. 그게 뭐야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랍니다. 네.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나중에 다 정리하면서 뭐 지우고 한 모양이고 찾아볼 수도 없어요. 김경수 의원이 방어도 못해. 무슨 얘기를 몰라가지고. 근데 뻔한 거죠 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하면 됩니다. 그냥 이것은 이제 어떤 경황으로 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짐작해 보면 졸랐겠죠. 달달달달 볶았겠죠 그냥. 네, 맞습니다. 이걸 깔았던 시기가 오사카 총영사 네. 이제 청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찾아오고 막 그냥 네. 뭐 기다리고 뭐 이럴 때죠.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한번 깔아보라 그러니까 깔고 뭐 주고 원리 받고 이제 했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에 경인선 문재인은 날카로운 칼. 이라고 경인선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문재인도 찌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경인선이 비공식 대선 조직으로 활동을 했나 뭐 그러면서 광주 경선장에서 경인선도 가고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온갖 이런 잡소리를 하는데요. 네. 뭐 우리 지지자라면 경인선이 어떤 데인지 전부 다 아시겠죠. 네, 뭐 네. 어떤 데인지. 그러니까 뭐 여기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굳이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경인선 얘기, 드루킹 얘기 나오면 네, 그거. 일본 대치몰 한다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 보내달라고 했던 게 네. 이거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한국일보 보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에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출마하기로 결정된 환호를 지은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여론조방을 어떻게 끌고 가고 준비할 것이냐. 네. 궁리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궁리해봐야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일보 기사가 뜨자마자 제가 이것저것 확인하고 우리 기사를 올리기도 전에 대응 기사를 올리기도 전에 바로 하승주 기사가 지적해줬던 이게 뭐야? 방향이 다르네? 그렇죠. 하고 바로 댓글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늘 우리 정치 신세계의 모토도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고성능 스피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그 결정할 때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여러분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가끔 아주 특수한 경우에서 지금 좀 준비하고 네. 궁리하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항상 먼저 움직이시고 제게 따라간다는 것을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네. 이제 이 드루킹에 대해서는 특히 이 방어가 가능했던 것이 우리 지지자들이 드루킹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놀라지도 않아. 그러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 홈페이스하고 놀러고 막 뭐 전전긍긍하고 했으면 이들의 공격에 너덜너덜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다 코웃음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김경수 의원이 그날 막 이제 하루 종일 당과 상의를 할 때 당에서 한 얘기가 고민하지 말고 국민 믿고 가라. 네. 였다는 겁니다. 다 그냥 당이나 지이나 네. 지지자들, 당원들 국민 믿고 따라가고 믿고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그거를 가슴에 품고 지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고 기장님 말씀에 한 마디만 더 붙인다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김경수 의원한테서 정말로 뭐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국민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어떤 정황을 보더라도 어떤 식의 위법이든 불법이든 불미스러운 일의 흔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지지자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얼미터 조사에 대해서 그냥 이거 방송법상 이런 정황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또 줄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6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고요. 이 조사는 지난 16일에서 20일 사이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에 따른 것입니다. 이때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7.8%로 전주 대비 1.0%포인트 올랐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2.7% 올라서 53.1%로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이런 거에서 나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을 평가하는 이유가 있고 부정 지지율을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 지지율을 평가하는 이유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보니까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독선적이야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1등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독선적으로 보여. 뭐 이런 게 있고 그 사람이 홍준표 대표를 봤으면 정말 뭐 완전 경기를 일으키실 것 같은데 제일 그 부정적인 평가의 퍼센트지가 작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1등이 이제 독선적이다 이런 거고 1, 2, 3, 4, 5등까지인데 그 5등이 드루킹 사태 이게 드루킹 사태가 5등이에요? 예,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적게 생각하는 요소가 드루킹 사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보수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드루킹 사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황당한 해프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그 해프닝을 가지고 열흘 동안 지랄을 하면서 이 중차대한 세계사적 전환의 시대, 대혁명의 시대를 무의도식하면서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앞으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금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말씀만. 네네. 예, 얼마든지. 여론조사에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1위가 독선적이라는 라고 그러니까 지속돼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다 언론에서 맨날 청와대만 보이고 당정이 안 보인다. 네, 그렇죠. 그런 프레임. 예, 무슨 뭐 외교부 패싱 그러니까 다 청와대에서 다 하고 통일부도 패싱하고 뭐 김동연도 패싱하고 이런 보도에 오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언론 해보신 시간 다루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계속 이 드루킹에 밀려서 프레임? 예, 네. 시간 되면 그 부분도 한번 다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단독으로 하느라고 여러분들 좀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는데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오후 3시에는 이찬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역시 험지에서 경북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출마하시고자 하시는 이찬교 후보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